같은 촌년이 가봤자 뭘 안다고 따라와. 개밥이나 제때 챙겨. 남편과 사별한 지 5년. 시어머니의 대소변을 맨손으로 받아내며 버틴 제게 돌아온 건 칠순 기념 가족여행에서의 철저한 버림이었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시어머니는 저를 벌레 보듯 비웃으며 그 잘난 시누이와 대문을 나섰죠. 저는 앞치마를 쓰레기통에 처박고 영원한 절연을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3일 뒤 시어머니는 제게 살려달라며 오열하고 있었죠. 과연 제가 없는 3일 동안 시어머니에게는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서윤이는 어둠 속에서 눈을 떴어요. 이불 옆에는 작은 손전등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방에서 무슨 소리만 나도 바로 달려갈 수 있도록 5년째 머리맡에 두는 물건이었죠. 윤희는 조용히 일어나 시어머니 이말자의 방문을 열었어요. 방 안에는 휠체어가 침대 옆에 세워져 있었고 이말자는 모로 누운 채 가는 숨을 내쉬고 있었습니다. 윤희가 이불을 조심스레 들추자 시큼한 냄새가 코끝을 찔렀어요. 밤사이 또 일을 보신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셔야 해요. 깨끗하게 닦아드릴게요. 윤희가 낮은 목소리로 말하며 따뜻한 물수건을 들었습니다. 아이고, 너는 어떻게 잠도 안 자고 새벽부터 사람 깨우니? 좀 더 자게 두면 안 되는 거야. 이말자가 인상을 잔뜩 찌푸리며 윤희의 손을 탁 쳐냈어요. 그래도 닦아드려야 해요. 그냥 두시면 살같이 짓물러요. 윤희는 두 손을 다시 모아 시어머니의 허리 밑으로 가만히 밀어 넣었습니다. 이말자는 입을 삐죽이면서도 몸을 맡겼어요. 같은 시각 거실에서는 시누이 강순옥과 시동생 강만수가 큰 캐리어 2개를 펼쳐놓고 짐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크루즈 여행 안내 책자가 소파 위에 어지럽게 놓여 있었어요. 오빠 어머니 비행기에서 휠체어 따로 신청해야 한대. 그것도 우리가 다 챙겨야지 누가 하니. 강순옥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며 옷가지를 던지듯 집어넣었어요. 내 올케한테 시키면 될 걸 뭘 그렇게 호들갑이야. 강만수가 소파에 비스듬히 누운 채 대답했습니다. 올케는 자리 없잖아. 티켓이 딱 3장이라니까. 강순옥이 입꼬리를 올리며 작게 웃었어요. 8시가 가까워지자 윤희는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작은 캐리어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때 묻은 옷 몇 벌과 세면도구를 차곡차곡 넣었어요. 지난밤 시어머니가 분명히 함께 가자고 하셨던 말이 귓가에 남아 있었거든요. 윤희가 캐리어를 끌고 거실로 나가자 강순옥이 고개를 휙 돌렸습니다. 올케, 그거 뭐야? 강순옥이 캐리어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물었어요. 어머니께서 같이 가자고 하셔서요. 짐을 챙겼어요. 같이 가? 누가? 네가? 강순옥이 어이없다는 듯 콧방귀를 뀌었어요. 그러더니 발끝으로 윤희의 캐리어를 툭 밀었습니다. 캐리어가 현관 쪽으로 대구르르 굴러갔어요. 강순옥은 그것도 모자라 한 번 더 발로 걷어찼고 캐리어는 결국 현관 밖 복도까지 나뒹굴었습니다. 이말자가 강만수의 부축을 받으며 휠체어를 타고 거실로 나왔어요. 어머니, 저도 같이 가는 거 맞죠? 어제 말씀하신 대로요. 윤희가 두 손을 앞으로 모으고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말자는 며느리 쪽을 잠시 쳐다보다가 입을 비틀었어요. 너는 따라와서 뭐하게. 표가 3장뿐인데. 제가 어제 분명히 들었어요. 저도 데려가시겠다고. 내가 언제 그랬어. 너 머리 어떻게 된 거 아니냐. 이말자가 휠체어 팔걸이를 손바닥으로 두드리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너는 집구석에 남아서 마당에 묶어둔 그 늙은 개나 굶지 않게 챙겨라. 그게 내 할 일이야. 윤희는 그 말에 입술을 꽉 깨물었어요.
입안에서 작게 피 맛이 돌았습니다. 엄마, 시간 다 됐어. 빨리 나가자. 강만수가 휠체어 손잡이를 잡으며 재촉했어요. 현관문이 열리고 세 사람이 우르르 빠져나갔습니다.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고 거실에는 짐 정리가 끝나지 않은 옷가지들과 종이 부스러기만 남았어요. 윤희는 한참 동안 닫힌 문을 바라봤습니다. 가슴 아래쪽에서 무언가 단단한 것이 천천히 굳어가는 것 같았어요. 윤희는 천천히 침실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서랍 깊숙이 넣어두었던 자신 명의의 통장 하나를 꺼냈어요. 옷장에서는 자기가 입을 옷 몇 벌만 골라냈습니다. 그게 다였어요. 그 다음 윤희는 큰 쓰레기 봉투를 들고 집안을 돌았습니다. 신우이가 두고 간 화장품, 시동생이 벗어둔 양말, 시어머니의 약봉지 옆에 놓여있던 자식들, 선물 상자까지 전부 봉투에 쓸어 담았어요. 한참을 정리하다 보니 봉투가 5개나 나왔습니다. 윤희는 봉투들을 현관 옆에 가지런히 세워두었어요. 식탁 위에는 5년치 간병일지가 두툼하게 쌓여 있었습니다. 이말자가 변을 본 날, 식사를 거부한 날, 약을 뱉어낸 날이 윤희의 손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그 옆으로 병원비 영수증 다발과 절연장 한 장을 가지런히 올려두었습니다. 윤희는 휴대전화를 들어 통신사로 전화를 걸었어요. 네, 번호해지요. 지금 바로 부탁드릴게요. 윤희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짧은 통화가 끝나고 윤희는 휴대전화를 식탁 위에 내려놓았어요. 마당으로 나가니 늙은 개 한 마리가 빈 밥그릇 옆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털이 군데군데 빠진 잡종견이었어요. 윤희가 다가가 쪼그려 앉자 개는 꼬리를 천천히 흔들었습니다. 이제 같이 가자. 너 혼자 두고는 못 가겠다. 윤희가 개의 목덜미를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개는 윤희의 손바닥에 코를 비비며 낑낑거렸습니다. 윤희는 작은 가방에 개 사료를 옮겨 담고 개의 목줄을 손에 쥐었어요. 대문을 나서기 전 윤희는 시댁 앞치마를 벗어 마당 한쪽 쓰레기통에 던져 넣었습니다. 앞치마는 봉투 안에 힘없이 구겨졌어요. 윤희는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개의 목줄을 다른 손에 쥔 채로 골목을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골목 어귀에 부동산 유리문을 밀고 들어서자 사장이 안경 너머로 윤희를 쳐다봤어요. 방을 좀 구하려고요. 제일 싼 걸로요. 보증금 적게요. 윤희가 가방에서 통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혼자 사실 거예요. 강아지도 있는데 괜찮나요? 걔는 작네요. 마침 빈 방 하나 있어요. 가서 보실래요? 사장이 자리에서 일어서며 대답했어요. 윤희는 그날 오후 안에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작은 단칸방이었지만 창문이 동쪽으로 나 있어 햇살이 들었어요. 짐을 들여놓은 윤희는 개를 방 한쪽 구석에 자리 잡게 해주고 물그릇을 채워주었습니다. 저녁 무렵 윤희는 동네 미용실 문을 밀고 들어갔어요. 머리 짧게 잘라주세요. 귀 밑까지요. 윤희가 거울 속 자신을 똑바로 보며 말했습니다. 이렇게 긴 머리를 한 번 해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미용사가 가위를 들고 망설이며 물었어요. 네, 짧게요. 시원하게요. 윤희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위 소리가 사각거리며 머리카락이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거울 속 윤희의 얼굴이 조금씩 또렷해졌습니다. 미용실을 나선 윤희는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새 번호를 개통했어요. 새 휴대전화 화면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윤희는 길가에 서서 그 화면을 한참 바라봤어요. 방으로 돌아온 윤희는 개의 등을 가만히 쓸어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둘이야. 잘 살아보자. 개가 윤희의 무릎 위로 머리를 올려놓았어요. 창밖으로 가로등 불빛이 노랗게 켜졌습니다.
윤희는 새 휴대전화로 인근 인력사무소의 번호를 찾아 저장하고는 내일 아침 가장 먼저 가야 할 곳을 머릿속에 적어두었어요. 크루즈 출국이라던 그날 강순옥과 강만수가 모는 검은 승용차는 인천공항이 아닌 강원도 산골의 좁은 국도를 달리고 있었어요. 이말자는 뒷좌석에서 휠체어 손잡이 대신 안전벨트를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조금만 더 가면 돼. 거기 경치 좋아. 강만수가 운전대를 잡은 채 백미러로 어머니를 흘끔 보며 말했어요. 비행기는 언제 타니? 공항으로 안 가는 것 같은데. 이말자가 창밖을 두리번거리며 물었습니다. 엄마, 비행기 타기 전에 잠깐 들를 때가 있다니까. 자꾸 똑같은 거 물어보지 마. 강순옥이 신경질적으로 대꾸하며 손톱을 매만졌어요. 차는 한참을 더 달려 낡은 간판이 걸린 요양원 앞에 멈춰 섰습니다. 평안 요양원이라는 글자가 페인트가 벗겨진 채 매달려 있었어요. 강만수가 트렁크에서 휠체어를 꺼내 뒷좌석 옆에 펼쳤습니다. 이말자는 차 문이 열리자 어리둥절한 얼굴로 자식들을 번갈아 봤어요. 여기가 어디야? 호텔이야. 엄마, 잠깐만 여기 계시면 돼. 우리 서류 정리 좀 하고 올게. 강순옥이 휠체어 손잡이를 밀며 빠르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요양원 원장이 미리 기다리고 있었어요. 강만수는 가방에서 두툼한 서류 봉투를 꺼내 카운터에 올려놓았습니다. 3개월치 선납했고요. 면회는 저희가 따로 연락드릴게요. 전화기도 못 쓰게 해주세요. 강만수가 원장의 귀에 대고 작은 소리로 부탁했어요. 이말자는 휠체어에 앉은 채로 직원에게 떠밀려 안쪽 복도로 들어갔습니다. 얘들아, 너희 어디 가니? 같이 가야지. 이말자가 목을 빼고 두 자식을 불렀어요. 강순옥은 못 들은 척 핸드백을 어깨에 다시 메고는 차 쪽으로 종종 걸음쳤습니다. 강만수도 휘파람을 불며 차에 올라탔어요. 시동이 걸리고 검은 승용차는 흙먼지를 일으키며 요양원 마당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말자는 유리문 너머로 점점 작아지는 차를 멍하니 바라봤어요. 밤이 되자 이말자는 비좁은 4인실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손가락을 떨었습니다. 문 열어줘. 나 집에 가야 해. 이말자가 침대를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할머니, 밤이에요. 다른 분들 주무세요. 조용히 하셔야 해요. 야간 근무 간호조무사가 들어오며 낮은 목소리로 타일렀습니다. 내가 왜 여기 있어? 우리 애들이 호텔 간다 그랬어. 호텔. 이말자가 두 손을 휘저으며 외쳤어요. 여긴 호텔이 아니라 요양원이에요, 할머니. 무슨 요양원? 나 안 아파. 내 집 두고 왜 여기를 와? 이말자는 휠체어 바퀴를 손으로 굴려 문 앞까지 다가가려 했어요. 하지만 굳은 손가락이 자꾸만 미끄러졌습니다. 바퀴가 헛돌며 휠체어가 제자리를 빙빙 돌았어요. 이말자는 결국 손바닥으로 문을 쾅쾅 두드렸습니다. 열어줘. 내 며느리한테 전화하게 해줘. 내 며느리한테. 이말자가 갈라진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날이 밝자 이말자는 식판도 걸은 채 간호조무사를 붙들었습니다. 전화 한 통만 하게 해줘. 한 통만. 이말자가 간호조무사의 옷자락을 잡으며 사정했어요. 간호조무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자기 휴대전화를 꺼내 내밀었습니다. 이말자는 떨리는 손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오래 외우고 있던 며느리의 번호였습니다. 고객님이 전화를 받지 않아 음성사서함으로 연결됩니다. 기계음이 흘러나왔어요. 이말자는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기계음이 들렸어요. 지금 거신 번호는 없는 번호입니다. 다시 확인해 주십시오. 이말자는 멍하니 액정을 들여다보다가 다시 한번 번호를 꾹꾹 눌렀습니다.
같은 기계음이 반복되었어요. 이말자의 얼굴이 푸르게 질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번호가 없다니. 그의 번호가 왜 없어? 이말자가 휴대전화를 무릎 위에 떨어뜨리며 중얼거렸어요. 이말자는 결국 친정 쪽 먼 친척에게 수소문 전화를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오전 내내 통화를 거듭한 끝에 윤희 친정 어머니의 연락처를 얻었어요. 친정 어머니는 처음에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며칠 전 윤희가 새 번호를 알려주고 갔다며 마지못해 번호를 불러주었습니다. 이말자는 그 번호를 손바닥에 적었어요. 윤희는 그 시각 단칸방 한쪽에서 인력사무소에서 받아온 청소 일거리 안내서를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늙은 개는 윤희의 발치에서 잠들어 있었어요. 새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어요. 윤희는 잠시 화면을 들여다보다가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윤희가 차분하게 받았어요. 예, 나야. 어머니야. 수화기 너머에서 갈라진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윤희는 들고 있던 안내서를 천천히 내려놓았어요. 그러고는 다른 손으로 휴대전화의 녹음 버튼을 가만히 눌렀습니다. 네. 윤희가 짧게 대답했어요. 예. 나 좀 살려라. 여기가 어디인지도 모르겠어. 산속이야. 산속? 이말자가 흐느끼며 말을 쏟아냈습니다. 순옥이랑 만수가 그 애들이 나를 여기다 버리고 갔어. 호텔이라더니 요양원이래. 요양원. 네. 내가 무슨 종이에 도장을 막 찍었는데 그게 내 집명에 바꾸는 거였대. 통장도 다 가져갔어. 다 가져갔어. 이말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예. 너 나 좀 데려가라. 응. 너밖에 없어. 너밖에 없다. 윤희는 휴대전화를 귀에 댄 채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입은 다물고 있었어요. 이말자의 울음소리가 한참 동안 일방적으로 흘러나왔습니다. 예. 듣고 있니? 듣고 있는 거 맞지? 이말자가 다급하게 물었어요. 네. 듣고 있어요. 윤희가 낮게 대답했습니다. 제발, 너만 와주면 돼. 내가 다 잘못했다. 다 잘못했다. 너를 너무 부려먹었어. 어머니. 응. 그래. 말해라. 어머니가 저한테 마지막으로 하신 말 기억하세요. 윤희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무슨 말? 내가 무슨 말을 했니? 나 기억이 잘 안 나. 마당에 묶어둔 개나 굶지 않게 챙기라고 하셨어요. 집구석에 남아서요. 이말자의 입에서 짧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건 내가. 그 개는 지금 제 옆에서 자고 있어요. 따뜻한 방에서요. 윤희가 발치의 개를 한번 내려다보며 말했어요. 예. 그러지 말고. 5년 동안 어머니 대소변 받아낸 사람은 자식이 아니라 저였어요. 그건 어머니도 알고 계시잖아요. 안다. 알지. 그러니까 와달라는 거 아니냐? 이말자가 거의 비명을 지르듯 외쳤습니다. 저는 못 가요. 다시는 그쪽으로 발 안 디뎌요. 윤희가 또박또박 말했어요. 예. 윤희야. 윤희야. 앞으로 이 번호로 다시 전화하지 마세요. 어머니 자식들이 어머니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 자식들한테 가서 사정하세요. 윤희는 그 말을 끝으로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녹음 파일이 자동으로 저장되었어요. 윤희는 휴대전화를 책상 위에 가만히 내려놓았습니다. 요양원에서는 이말자가 끊긴 휴대전화를 두 손으로 움켜쥐고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예. 윤희야. 윤희야. 이말자가 텅 빈 복도를 향해 외쳤습니다.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이말자는 가슴을 두 손으로 치며 쉰 소리로 울었습니다.
윤희는 단칸방의 작은 창문을 열고 차가운 공기를 들이마셨어요. 개가 잠에서 깨어 윤희의 다리에 머리를 비볐습니다. 윤희는 그 자리에 앉아 개의 등을 한참 동안 쓰다듬다가 이불을 덮고 모로 누웠어요. 오랜만에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는 밤이었습니다. 윤희는 천천히 눈을 감았어요. 다음 날 오후 윤희는 단칸방 한쪽에 작은 밥상을 펴놓고 구직 사이트 인쇄물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형광펜으로 식당 보조와 청소업체 두어 곳에 표시를 해둔 참이었습니다. 늙은 개는 발치에 엎드린 채 작게 코를 골고 있었어요. 그때 방문 밖에서 조심스러운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윤희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물었어요. 서윤희 사모님 댁 맞으십니까? 강민재 변호사라고 합니다. 문틈으로 낮은 남자 목소리가 흘러들어왔습니다. 윤희는 잠시 굳은 채로 문 앞에 섰어요. 이 번호도 이 주소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텐데 변호사가 어떻게 찾아왔다는 건지 짐작이 가지 않았습니다. 잠시만요. 윤희가 문고리를 잡고 문을 살짝 열었어요. 키가 큰 40대 남자가 갈색 서류 가방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이었지만 어깨에는 빗물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어요. 남자는 명함 한 장을 두 손으로 내밀었습니다. 형식 씨 대학 동기였습니다. 윤희 씨도 결혼식 때 한 번 뵀고요. 강민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윤희는 명함을 받아들고 한참을 들여다봤습니다. 남편의 이름이 입에서 작게 새어나왔어요. 들어오세요. 윤희가 문을 마저 열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 강민재가 무릎을 모으고 앉아 방이 더 좁아 보였어요. 윤희는 보온병에서 보리차를 따라 작은 컵에 내밀었습니다. 여기는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윤희가 물었어요. 부동산 사장님께 사정 말씀드렸습니다. 형식 씨 일로 꼭 만나야 한다고요. 그분이 본인 확인을 2번이나 하시더군요. 강민재가 빙긋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인가요? 윤희가 컵을 내려놓으며 물었어요. 강민재는 서류 가방을 열고 두툼한 봉투 2개를 꺼냈습니다. 하나는 회색이었고 다른 하나는 누런 마닐라 봉투였어요. 그는 회색 봉투를 먼저 윤희 앞으로 밀었습니다. 형식 씨가 세상 떠나기 2달 전쯤에 본인이 출원해둔 특허가 몇 건 있었어요. 그때는 다들 별것 아닌 걸로 봤습니다. 강민재가 말했어요. 네. 남편이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회사 일하면서 따로 만든 거라고요. 윤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작년 말부터 큰 회사에서 실제로 제품에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로열티가 본격적으로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강민재가 봉투를 톡톡 두드리며 설명을 이어갔어요. 그러면 그 돈은 누구한테 가는 건가요? 윤희가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원래는 윤희 씨한테 가야 하는 돈입니다. 형식 씨가 생전에 공증을 받아두셨거든요. 본인 사후 모든 특허 권리는 아내인 서윤희 한 사람에게만 귀속된다는 내용으로요. 강민재가 회색 봉투에서 공증 서류를 꺼내 윤희 앞에 펼쳐놓았어요. 윤희는 그 서류 위에 적힌 남편의 이름과 도장을 손끝으로 천천히 만졌습니다.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근데 어디로 갔어요? 저는 받은 적이 없는데요. 윤희가 고개를 들며 물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찾아온 겁니다. 강민재가 이번에는 누런 마닐라 봉투를 열었어요. 그 안에서 우편물 사본 한 뭉치가 나왔습니다. 이게 다 윤희 씨 앞으로 갔어야 할 우편물이에요. 특허청 통지서, 회사 로열티 안내문, 인감 요청서까지 전부 본가 주소로 발송됐고 전부 강순옥 씨가 수령했습니다. 강민재가 사본 위에 찍힌 수령일란을 손가락으로 짚었어요. 윤희는 사본을 한 장 한 장 천천히 넘겨봤습니다.
수령인 칸에 신우이의 이름이 또박또박 적혀 있었어요. 어떤 우편물에는 시동생의 이름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건 좀 더 무거운 얘기인데요. 강민재가 잠시 호흡을 가다듬으며 말했어요. 네, 말씀하세요. 윤희가 사본을 내려놓고 강민재의 눈을 마주봤습니다. 강순옥 씨와 강만수 씨가 한 달 전쯤 변리사 사무실 두 곳을 방문했습니다. 형식 씨 특허권 명의를 어머니 이말자 씨 앞으로 일단 옮기고 거기서 다시 본인들 앞으로 옮기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어머니를 거치는 이유가 뭐예요? 이말자 씨가 치매 진단을 받은 상태라 사후 상속 형식으로 위장하면 윤희 씨한테 안 가게 만들 수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직접 며느리한테서 빼앗는 것보다 그게 흔적이 덜 남는다고 본 거죠. 강민재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윤희의 손이 무릎 위에서 천천히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칠순 여행이었던 거예요. 윤희가 작게 중얼거렸어요. 네. 그 사람들이 어머니 모시고 며칠 집을 비우면 그 사이에 빈집에서 남편 유품이랑 인감을 뒤질 수 있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제가 집에 남아있을 줄은 모르고요. 정확히 그겁니다. 그날 윤희 씨가 캐리어 들고 따라 나가려고 하셨다면서요. 그게 그쪽 입장에서는 큰 변수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험하게 쫓아낸 겁니다. 강민재가 고개를 무겁게 끄덕였습니다. 윤희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방 안에는 늙은 개가 잠결에 작게 내쉬는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윤희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 사람들 어머니 요양원에 갖다 버렸어요. 어제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해서 그러더라고요. 도장 찍은 게 집이랑 통장명에 바꾸는 거였대요. 윤희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강민재의 표정이 굳었어요. 그 통화 녹음하셨어요. 네. 처음부터 끝까지요. 잘하셨습니다. 그게 결정적인 증거가 됩니다. 강민재가 무릎 위에 두 손을 한번 맞잡았어요. 변호사님, 윤희가 강민재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저 그동안 그 사람들한테 다 빼앗기고 살았어요. 시간도 몸도 마음도요. 이번에도 가만히 있으면 또 빼앗길 거잖아요. 윤희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살짝 떨렸어요. 가만히 안 계셔도 됩니다. 저한테 맡겨주세요. 강민재가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제가 뭘 하면 되나요? 내일부터 저희 사무실에 매일 출근하시면 됩니다. 같이 자료 보고 같이 진술 정리하고요. 우편물 가로채간 거랑 어머니 재산 빼돌린 거, 그리고 윤희 씨 특허권 노린 거,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묶어서 칠 겁니다. 강민재가 손가락 세 개를 펴보였어요. 이길 수 있어요. 윤희가 작게 물었습니다. 이깁니다. 시간 문제예요. 강민재가 단단하게 대답했어요. 윤희는 보온병에서 보리차를 다시 따라 강민재에게 내밀었습니다. 점심은요? 드셨어요? 아직요. 사실 점심시간을 좀 넘겼습니다. 강민재가 손목시계를 보며 멋쩍게 웃었어요. 윤희는 일어나서 작은 부엌으로 갔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사온 두부와 김치를 꺼내 작은 냄비에 김치찌개를 끓였어요. 밥은 전기밥솥에 막 지어둔 게 있었습니다. 도시락통 2개에 밥과 찌개, 그리고 직접 무친 콩나물과 미역줄기 볶음까지 담아 강민재 앞에 내려놓았어요. 이게 무슨 호의호식이에요. 가시면서 차에서 드세요. 윤희가 도시락 뚜껑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강민재는 잠시 망설이다가 도시락 하나를 열어 한술 떴어요. 김치찌개 국물을 입에 머금고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윤희 씨, 네. 이거 직접 다 만드신 거 맞죠? 그럼요. 시장에서 사와서 끓인 건데요. 음식 솜씨가 보통이 아닙니다.
이거 두부 양념이 보통 집밥이 아니에요. 강민재가 도시락에서 눈을 떼지 못하며 말했어요. 칭찬 그만하세요. 부끄럽잖아요. 윤희가 손사래를 쳤습니다. 강민재는 도시락을 다시 잘 닫고 가방에 넣었어요. 그러고는 자리에서 일어서며 윤희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내일 아침 9시까지 저희 사무실로 와주세요. 차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걸어가도 돼요. 그 정도는 제 발로 가야죠. 윤희가 강민재의 손을 마주 잡으며 대답했어요. 강민재가 문을 열고 나간 뒤 윤희는 식탁 위에 펼쳐진 서류들을 천천히 정리했습니다. 공증 서류 위에 놓인 남편의 이름을 손가락으로 한 번 더 만졌어요. 늙은 개가 다가와 윤희의 발등에 머리를 대고 누웠습니다. 윤희는 허리를 굽혀 개의 등을 길게 쓸어내렸어요. 창밖으로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작은 노트를 펼치고 내일 가져갈 짐과 정리해 둘 자료 목록을 한 줄씩 적어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강 변호사의 사무실 출근이 시작된 지 한 달이 흘렀어요. 그동안 윤희는 매일 아침 9시면 로펌 17층 회의실 한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 우편물 사본과 변리사 사무실 방문 기록, 그리고 시어머니 명의로 작성된 위임장 사본들을 분류했습니다. 강민재는 그 옆에서 노트북을 두드리며 고소장 초안을 다듬었어요. 그날 오후 윤희가 단칸방으로 돌아와 늙은 개의 사료 그릇을 채워주고 있을 때 휴대전화가 짧게 울렸습니다. 강민재가 보낸 짧은 문자였어요. 입금 확인하세요. 윤희는 은행 앱을 열었습니다. 잔고 칸에 그동안 한 번도 본 적 없는 숫자가 찍혀 있었어요. 윤희는 휴대전화를 무릎 위에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개가 다가와 윤희의 손등에 코를 비볐어요. 이게 너희 형아가 남긴 돈이래. 윤희가 개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작게 말했습니다. 며칠 뒤 강민재는 윤희에게 약속 장소를 알려왔어요. 도심 한복판에 자리한 고급 한정식 집이었습니다. 윤희는 단정한 회색 정장 차림으로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어요. 방 안에는 머리가 희끗한 남자가 한 명 앉아 있었습니다. 편한 검은 셔츠 차림이었지만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오 셰프님이세요. 윤희가 두 손을 모으며 인사했습니다. 네, 오정훈입니다. 강 변호사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앉으세요. 오정훈이 자리를 권하며 손짓했어요. 조금 늦게 도착한 강민재가 오정훈 옆에 앉으며 윤희가 가져온 보온 도시락 가방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셰프님, 오늘은 식당 음식 안 시키셔도 됩니다. 윤희 씨가 직접 차려왔어요. 강민재가 가방을 열며 말했어요. 식당 한복판에서 도시락이라니. 이거 영업방해 아닙니까? 오정훈이 가볍게 웃으며 도시락 뚜껑을 열었습니다. 윤희가 새벽부터 준비한 음식이 작은 그릇 6개에 가지런히 담겨 있었어요. 직접 담근 무말랭이 무침, 깻잎 김치, 두부강정, 그리고 진간장에 졸인 우엉이 정갈하게 올라가 있었습니다. 가운데에는 작은 옹기종지에 윤희가 만든 양념장이 담겨 있었어요. 오정훈은 먼저 무말랭이를 한 가닥 집어 입에 넣었습니다. 한참을 천천히 씹다가 윤희를 쳐다봤어요. 이거 양념에 뭐 넣으셨어요? 오정훈이 물었습니다. 별거 없어요. 고춧가루랑 멸치액젓이랑 청양고추 다진 거요. 매실청 조금 들어갔고요. 윤희가 차분히 대답했어요. 청양고추를 다진다고 했는데 매운맛이 안 튀고 단맛이랑 같이 떨어져요. 비율 잘 잡으셨네요. 오정훈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윤희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듣고 있었어요. 두부강정도 한번 잡숴보세요. 윤희 씨, 이거 한번 먹어보고 제가 사무실에서 잠을 못 잤어요.
강민재가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오정훈이 두부강정을 한 점 입에 넣었어요. 씹다 말고 잠시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두부 표면이 안 부서졌네요. 식어도요. 어떻게 하셨어요? 오정훈이 물었어요. 한번 살짝 데쳐서 물기 빼고 전분 입혀서 2번 튀겼어요. 한 번 튀기면 식으면서 처져요. 윤희가 또박또박 설명했습니다. 오정훈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윤희를 정면으로 바라봤어요. 윤희 씨, 정식으로 어디서 배우셨어요? 못 배웠어요. 친정어머니 어깨 너머로 본 거랑 시어머니 식사 챙기면서 혼자 해본 거예요. 윤희가 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손맛 가진 사람이 5년을 그 집구석에서 썩었다는 게 저는 그게 더 화가 납니다. 오정훈이 천천히 말했어요. 윤희는 그 말에 잠시 시선을 내렸습니다. 입술 끝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셰프님, 본론으로 들어가시죠. 강민재가 부드럽게 끼어들었어요. 네.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오정훈이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제가 윤희 씨를 제 식당 주방에 한 자리 내드리고 싶지가 않아요. 그건 윤희 씨한테 모자란 자리예요. 그러면 어떤 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윤희가 조심스레 물었어요. 윤희 씨 이름 걸고 윤희 씨 식당을 차리시는 겁니다. 제가 그 식당 뒤를 봐드릴게요. 메뉴 잡는 거, 주방 돌리는 거, 직원 교육시키는 거, 그건 제가 합니다. 오정훈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그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식당 한번 해본 적 없는데요. 윤희가 솔직하게 되물었어요. 감당하라고 옆에 우리가 붙는 겁니다. 자본은 강 변호사가 정리한 돈으로 충분합니다. 법은 강 변호사가 보고요. 음식은 윤희 씨랑 제가 만드는 거예요. 오정훈이 강민재 쪽을 한번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윤희는 한참을 생각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한 가지만 약속드릴게요, 셰프님. 말씀하세요. 저 가게 차리면 일하는 사람들 험하게 안 부립니다. 제가 험하게 부려져 본 사람이라 그건 못해요. 윤희가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그거 약속 안 해주셔도 저는 윤희 씨가 그렇게 안 하실 거 압니다. 오정훈이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어요. 다음 날부터 윤희의 일과는 2배로 빠듯해졌습니다. 오전에는 오정훈의 본점 주방에 들어가 칼질부터 다시 배웠어요. 손에 굳은 살이 박이고 손목이 부어 잠을 못 이루는 날도 있었습니다. 오정훈은 윤희의 칼끝이 살짝만 흔들려도 가차없이 다시 시켰어요. 윤희 씨, 무채 두께가 0.3이 되어야 한다고 했어요. 0.4 아니고. 오정훈이 도마 위 무채를 손가락으로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네, 다시 할게요. 윤희가 도마를 닦으며 대답했어요. 오후에는 강민재가 보내준 자료를 들고 상권을 돌았습니다. 유동 인구가 많고 사무실 직장인들이 점심에 몰리는 거리 2곳, 그리고 저녁 손님이 꾸준한 골목 한 곳을 후보로 잡았어요. 강민재는 그중 한 곳의 건물주를 직접 만나러 가 임대 조건을 조율했습니다. 저녁에 단칸방으로 돌아온 윤희는 식탁에 메뉴 노트를 펼쳤어요. 종이에 음식 이름을 적었다가 지우고 또 적었다가 지웠습니다. 늙은 개가 종이 위에 코를 대고 킁킁거렸어요. 너는 가만히 있어. 양념 묻겠다. 윤희가 노트를 잡아당기며 작게 말했어요. 개업 한 달 전 윤희의 식당 자리에는 페인트 칠이 시작되었습니다. 간판은 단순한 나무판에 검은 글씨로 윤희 한상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들어왔어요. 오정훈이 직접 글씨를 골라 윤희에게 보여줬습니다. 이름이 너무 평범해요. 셰프님, 윤희가 간판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평범한 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윤희 한상, 잘 어울려요. 오정훈이 팔짱을 끼고
간판을 마저 올리도록 인부에게 손짓했습니다. 강민재는 그 사이 식당의 메뉴와 양념 비법, 그리고 윤희의 레시피 노트 전체에 대해 상표권과 저작권 등록을 마쳤어요. 한 장 한 장 등기 우편으로 도착한 등록증을 들고 와 윤희에게 건넸습니다. 이거 한 장 한 장이 다 윤희 씨 자산이에요. 누가 와서 베끼겠다고 해도 이제는 못 베낍니다. 강민재가 등록증 묶음을 식탁 위에 올려놓았어요. 윤희는 등록증 첫 장을 손바닥으로 가만히 쓸어봤습니다. 오정우는 자신의 외식업계 인맥에게 일일이 전화를 돌렸어요. 미식평론가 2사람, 호텔 총주방장 1사람, 그리고 라이프스타일 잡지 편집장까지 개업 첫 주말 손님으로 명단에 올랐습니다. 개업 전날 밤 윤희는 텅 빈 식당 홀에 혼자 남았어요. 조명을 하나씩 끄고 마지막으로 주방 입구에 서서 가스레인지 손잡이를 점검했습니다. 은빛 조리대에는 흠집 하나 없이 윤희의 모습이 어른어른 비쳤어요. 다음 날 아침 윤희는 빳빳하게 다린 흰색 조리복을 입었어요. 머리는 단정하게 망으로 묶어 올렸고 앞치마끈은 허리에 야무지게 매듭지었습니다. 식당 입구의 유리문 앞에서 윤희는 잠시 멈춰서서 자신의 모습을 비춰봤어요. 거울 속 여자의 어깨가 곧게 펴져 있었습니다. 윤희는 문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밀었어요. 환한 햇살이 식당 안으로 길게 들어왔습니다. 유리문 옆에 쪼그려 앉아있던 늙은 개가 천천히 일어나 윤희의 발 옆으로 다가왔어요. 윤희는 허리를 굽혀 개의 등을 한번 길게 쓸어내리고는 가게 문을 활짝 열어두었습니다. 개업 첫 주말 점심 윤희 한상의 홀은 예약 손님으로 빈자리 하나 없이 꽉 찼어요. 입구 쪽 큰 테이블에는 오정훈이 미리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으로 잡지 편집장과 미식평론가 2사람, 그리고 호텔 총주방장이 함께 둘러앉았어요. 오늘 윤희 씨가 직접 코스 짜셨다고요. 잡지 편집장 한 사람이 물잔을 들며 물었습니다. 네. 메뉴판 보시는 것처럼 7가지 작은 상으로 갑니다. 오정훈이 메뉴판을 손가락으로 톡 두드렸어요. 첫 번째 작은 상이 나갔습니다. 손가락 한마디만 한 도토리묵 위에 살짝 데친 미나리와 윤희의 양념장이 얹혀 있었어요. 평론가 한 사람이 입에 넣고 한참을 씹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 양념장 한 숟갈에 식당 한 곳이 다 들어있네요. 오 셰프님, 제가 어떻게 평을 써야 합니까? 평론가가 오정훈을 쳐다보며 말했어요. 저한테 묻지 마시고요. 주방 가서 윤희 씨한테 직접 인사하세요. 저는 손님으로 왔습니다. 오정훈이 가볍게 웃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주방 안에서는 윤희가 화구 3개를 동시에 다루고 있었어요.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혔지만 손놀림은 정확했습니다. 이 팀장님, 7번 테이블 3번째 상 나갑니다. 간장 종지 빠지지 않게요. 윤희가 짧고 분명하게 지시했어요. 네, 받았습니다. 홀 매니저 이수경이 쟁반을 받아들며 대답했습니다. 홀에서 손님들이 첫 번째 상을 비우고 나자 2번째 작은 상이 차례로 올라갔어요. 직접 빚은 만두 2개와 맑은 들깨, 국물이 함께 나갔습니다. 저녁 영업이 끝난 뒤 평론가는 식당을 나서면서 윤희의 손을 한참 동안 마주 잡았어요. 제가 글 한 줄을 쓰는데 10년이 걸려도 이런 한 상 한 번을 못 만들어요. 오늘 잘 먹었습니다. 평론가가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월요일 새벽 평론가의 짧은 칼럼이 신문에 실렸어요. 같은 날 아침 잡지 편집장의 SNS에는 만두 사진과 함께 짧은 글이 올라갔습니다. 월요일 오전 11시 윤희의 식당 앞에는 이미 골목 끝까지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어요. 이수경이 입구를 열어두고
번호표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손님분들 안쪽으로 한 줄로 서주시고요. 점심 마감은 2시까지입니다. 이수경이 큰 소리로 안내했어요. 주방 안에서 윤희는 잠시 숨을 골랐습니다. 오정훈이 옆에서 어깨를 두드렸어요. 윤희 씨, 정신없을 거예요. 그래도 사람보다 음식이 먼저 흐트러지면 안 돼요. 알죠? 오정훈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네, 알아요. 윤희가 짧게 대답하고 칼을 다시 잡았어요. 그날 점심 영업은 평소 2배의 손님이 다녀가고도 흠없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윤희 한상은 그 동네에서 줄 서서 먹는 식당으로 자리 잡았어요. 어느 늦은 오후 마지막 손님이 빠져나간 식당에 작은 카메라 팀이 들어왔습니다. 방송국 김 PD가 윤희에게 명함을 내밀었어요. PD님, 다큐멘터리는 솔직히 부담스러워요. 윤희가 명함을 2손으로 받으며 말했습니다. 부담드릴 의도는 없습니다. 저희가 다루고 싶은 건 식당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한 사람의 시간이에요. 5년 동안 누군가 손에 묶여 있다가 어떻게 자기 칼을 다시 잡았는지요. 김 PD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윤희는 카메라 앞에 앉기까지 며칠을 더 고민했습니다. 결국 촬영 첫날 윤희는 흰 조리복 차림으로 주방 한가운데에 섰어요. 손님 한 분 한 분이요. 제가 차린 한상을 드시러 오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분이 그날 하루를 어떻게 보내실지에 제가 한 숟갈만큼은 책임을 진다고 생각해요. 윤희가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윤희 씨한테 음식은 뭡니까? 김 PD가 카메라 뒤에서 물었어요. 제 손으로 만들어서 제 이름으로 내놓는 거요. 그게 음식이에요. 제가 5년 동안 못 가졌던 게 그 2가지였거든요. 제 손이랑 제 이름이요. 윤희가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늦은 밤 시간대에 처음 방송되었어요. 방송이 끝난 그 다음 주 식당 매출은 다시 한번 크게 뛰어올랐습니다. 영업이 끝난 어느 금요일 밤 윤희는 식당 위층의 작은 테라스에 올라갔어요. 강민재와 오정훈이 먼저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윤희가 직접 끓인 들깨 칼국수 3그릇과 작은 술병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윤희 씨, 오늘은 제가 한 잔 따라 드릴게요. 강민재가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저는 술 잘 못 마셔요. 한 모금만 따르세요. 윤희가 작은 잔을 내밀었어요. 한 모금만 받으세요. 그래도 오늘은 한 잔 부딪혀야 합니다. 오정훈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3사람의 잔이 가볍게 부딪혔어요. 그릇 위로 따뜻한 김이 천천히 피어올랐습니다. 강 변호사님, 윤희가 잔을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어요. 네, 말씀하세요. 저 단칸방 빼고 이사 가려고요. 작은 아파트 하나 알아봤어요. 강가 쪽으로요. 걔도 데리고 갈 수 있는데요. 윤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잘 알아보셨어요. 명의 정리는 제가 봐드릴게요. 강민재가 잔을 비우며 대답했어요. 차도 한 대 사려고요. 일 다닐 때 매번 택시 부르기가 영 그래서요. 그것도 알아봐 드릴게요. 윤희 씨가 직접 운전 안 해도 되게요. 강민재가 빙긋 웃었습니다. 다음 달 윤희는 한강이 보이는 아담한 아파트로 이사를 했어요. 이삿짐이 들어오는 날 윤희는 작은 방 한 칸을 늙은 개의 자리로 정해주었습니다. 창가 쪽에 푹신한 방석을 깔고 그 옆으로 물그릇과 사료 그릇을 가지런히 놓았어요. 이 방이 내 거야. 마음대로 다녀. 윤희가 개의 등을 길게 쓸어주며 말했습니다. 개는 방석 위에 천천히 자리를 잡고 한참을 윤희를 올려다봤어요. 이사를 마친 다음 주 윤희는 새 차를 인도받았습니다. 은회색 세단이었어요. 운전기사가 따로 운전했고
윤희는 뒷자리에 앉아 차창 밖으로 흘러가는 거리를 바라봤습니다. 지나가는 신호등 불빛이 윤희의 얼굴 위에 천천히 어렸다 사라졌어요. 거울 앞에 선 윤희는 짧게 자른 머리를 손으로 한번 가다듬었습니다. 거울 속 여자의 양볼이 부드럽게 도톰해져 있었어요. 어깨가 곧게 펴져 있었고 입가에 옅은 미소가 머물러 있었습니다. 윤희는 어느 날 오후 이수경을 사무실로 불렀어요. 이 팀장, 다음 달부터 직원들 월급 일괄로 올릴 거예요. 명세서 새로 짜줘요. 윤희가 결제판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사장님, 업계 평균보다 많이 높은데요. 이수경이 결제판을 받아들며 조심스레 물었어요. 내가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요. 사람 위에서 사람 부리는 자리에 앉았으면 그 정도는 해야지요. 윤희가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며칠 뒤 윤희는 식당 한쪽 창고 자리에 별도의 작은 주방을 더 차렸어요. 이곳에서는 손님 음식이 아니라 다른 음식이 나갔습니다. 이 팀장, 매주 화요일이랑 금요일은요. 이쪽 주방에서 도시락 100개씩 나갈 거예요. 동네 복지관이랑 쪽방촌 쪽으로 가요. 윤희가 새 메모를 건네며 설명했어요. 100개씩이요. 그건 또 무슨 일이에요? 이수경이 메모를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손님 음식이랑 똑같이 가요. 반찬 가짓수도 똑같이요. 윤희가 짧게 대답했어요. 이수경은 결제판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잠시 윤희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 윤희는 아파트로 돌아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늙은 개가 윤희의 무릎 위로 머리를 올려놓았어요. 창밖으로는 한강의 검은 물 위에 달이 불빛이 길게 줄지어 떠 있었습니다. 윤희는 손등으로 개의 귀 뒷부분을 가만히 쓰다듬었어요. 거실 한쪽에 걸린 작은 액자 안에서 식당 첫날 찍었던 사진 속 윤희가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식당이 자리를 잡은 지 6달이 흐른 어느 늦은 밤, 시내 외곽의 한 낡은 여관방에서는 강순옥과 강만수가 좁은 매트리스 위에 나란히 앉아 있었어요. 방 한구석에 켜둔 작은 텔레비전 화면에서는 윤희의 다큐멘터리가 재방송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 윤희가 흰 조리복 차림으로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저게 우리 올케 맞아. 강순옥이 텔레비전 쪽으로 손가락질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맞지. 머리만 짧아졌네. 강만수가 담배를 입에 물며 대꾸했어요. 화면 한쪽 자막으로 식당 이름과 윤희의 새 사업체 규모가 짤막하게 흘러갔습니다. 강순옥의 눈이 자막을 쫓아 빠르게 움직였어요. 오빠, 저 식당 자본금이 얼마라고 적혀 있어? 봤어. 강순옥이 강만수의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봤어. 저 돈이 어디서 나왔겠냐? 형 특허권 그게 그렇게 컸다는 얘기지. 강만수가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말했어요. 그게 다 우리 거 됐어야 하는 돈이잖아. 형이 만든 건데. 형이. 강순옥이 매트리스를 손바닥으로 내리쳤습니다. 엄마 명의로 한번 돌렸으면 깔끔하게 우리가 받는 건데. 그 변호사 새끼가 끼어들어서 강만수가 이를 갈았어요. 다음 날 정오 무렵 두 사람은 윤희 한상의 식당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강순옥은 빛바랜 모직 코트를 걸치고 있었고 강만수는 검은색 점퍼 차림이었어요. 점심 영업이 한창이라 가게 앞 대기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좀 비키세요. 우리 가족이에요. 가족. 강순옥이 줄선 손님들 사이를 헤집고 들어갔어요. 이수경이 입구에서 두 사람을 막아섰습니다. 손님, 예약 도장 받으셨어요. 지금 자리가 없어서요. 뭐 손님. 아, 우리는 사장 신우이고 시동생이야. 비켜. 강순옥이 이수경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어요.
이수경이 휘청거리다가 입구 화분에 부딪혔습니다. 화분이 바닥에 떨어져 흙이 사방으로 흩어졌어요. 홀 안 손님들이 일제히 입구 쪽을 돌아봤습니다. 여기 사장 좀 나오라 그래. 서윤이. 야, 서윤이 어디 있어? 강만수가 홀 한가운데 서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주방에서 윤희가 손에 묻은 물기를 앞치마에 닦으며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홀 정가운데에 서 있는 신우이와 시동생을 본 순간 윤희의 발이 잠시 멈췄어요. 그러나 윤희는 다시 한 발을 내디디며 두 사람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영업 중인 가게에서요. 윤희가 차분하게 물었어요. 뭐 하긴 뭐해. 우리 목 받으러 왔지. 우리 목. 강순옥이 팔짱을 끼며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그러더니 강순옥은 가까운 4인용 테이블의 모서리를 양손으로 잡고 그대로 들어 올려 옆으로 엎어버렸어요. 국그릇과 반찬 접시가 와장창 바닥으로 쏟아졌습니다. 손님들의 옷자락 위로 국물이 튀어올랐어요. 손님들, 여러분, 이 식당 주인 좀 들어보세요. 강순옥이 두 손을 입가에 모으고 외쳤습니다. 이 여자가요. 치매 걸린 시어머니 산골짜기 요양원에다 갖다 버린 여자예요. 그래놓고 시어머니 재산 들고 튀어서 이 식당 차린 거라고요. 강순옥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쩌렁쩌렁 울렸어요. 자리에서 식사를 하던 손님들이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한 손님이 휴대전화를 꺼내들어 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우리 어머니가요. 며느리 손에서 5년을 갇혀 살았다고요. 그러다 결국 버려진 거예요. 이 여자한테. 강만수가 옆에서 목청을 더 높였습니다. 윤희의 얼굴이 미세하게 굳었어요. 하지만 윤희는 입을 다물고 두 사람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이 팀장, 경찰부터 부르세요. 윤희가 이수경에게 짧게 말했어요. 네, 사장님. 이수경이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 순간 강만수가 윤희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왔어요. 아, 너 우리한테 한 푼도 안 줄 거야. 우리 형이 만든 특허로 차린 식당이잖아. 강만수가 윤희의 조리복 멱살 쪽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윤희가 한 걸음 물러섰어요. 주방에서 일하던 보조 한 명이 달려와 강만수의 팔을 잡았습니다. 손 떼세요. 손님께서. 보조가 거칠게 강만수의 팔을 밀어냈어요. 손님은 무슨. 너희 형이 이 가게 자본금 다 된 거잖아. 우리 핏줄 식당이라고. 식당명의 절반 내놔. 특허권도 우리 집은 끊어서 내놓고. 강만수가 보조의 손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식당이고 특허권이고 그쪽 핏줄 거 아니에요. 다 제 거예요. 윤희가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 거 뭐가 내 거야. 시집와서 5해 살아준 거 가지고 어디 형 재산이 내 거라고. 강순옥이 옆에서 비웃었습니다. 이거 떨어진 거 누가 치워? 아, 사장님 직접 치우셔. 강순옥이 발끝으로 깨진 그릇 조각을 윤희 쪽으로 차보냈어요. 그릇 조각이 윤희의 조리복 자락에 부딪혔다 떨어졌습니다. 홀 한쪽 구석에서 영상을 찍던 손님이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식당을 빠져나갔어요. 이어서 다른 손님들도 하나둘 자리를 떴습니다. 계산도 하지 않은 채 도망치듯 나가는 손님이 더 많았어요. 홀은 순식간에 절반 넘게 비었습니다. 손님 여러분, 죄송합니다. 식사 다 못하신 분들은 따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이수경이 입구 쪽에서 거듭 고개를 숙였어요. 밖에서는 휴대전화로 영상을 찍던 사람들이 가게 앞 인도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중 몇은 자기 채널 이름을 마이크 삼아 외치며 실시간 방송을 시작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이 식당
시어머니 버린 며느리가 차린 가게라는 폭로가 터졌습니다. 한 유튜버가 가게 간판을 카메라에 비추며 떠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게 음식 드시면 안 됩니다. 양심이 있어야지요. 또 다른 유튜버가 옆에서 거들었어요. 가게 안에서는 강만수가 윤희의 멱살을 재차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이번에는 홀 매니저 2명이 양쪽에서 강만수의 팔을 잡아 끌어내렸어요. 나라, 놓으라고. 형 식당이라니까. 절반 내놓으라고. 강만수가 발버둥을 쳤습니다. 오빠, 우리가 못 받으면 너희도 못 먹어. 이 식당 망하게 만들어줄게. 강순옥이 윤희를 향해 손가락을 겨누며 소리쳤어요. 윤희는 그 손가락 끝을 잠시 바라보다가 천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머릿속에서 5년 전 시댁 안방의 풍경이 짧게 스쳐 지나갔어요. 숨이 갑자기 가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윤희는 한 손으로 가까운 의자 등받이를 잡았어요. 사장님, 사장님. 이수경이 윤희의 어깨를 부축했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 윤희가 짧게 말하며 주방 안쪽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주방 한 구석에 들어선 윤희는 차가운 스테인리스 조리대에 손바닥을 짚었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오르내렸어요. 이마에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호흡이 마음대로 쉬어지지 않았어요. 윤희는 조리대 모서리를 꽉 잡은 채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려 애썼습니다. 홀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골목 안쪽으로 점점 가까이 들려왔어요. 잠시 후 경찰 2사람이 식당 안으로 들어와 강순옥과 강만수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2분, 일단 파출소까지 같이 가셔야겠습니다. 경찰관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내가 왜 가? 내 옳게 보러 왔는데. 강순옥이 발버둥을 치며 끌려나갔습니다. 경찰차에 2사람이 태워지는 동안 가게 앞 인도에서는 유튜버들의 실시간 방송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조회수 숫자가 빠르게 올라갔습니다. 밤이 되자 SNS에는 가짜 자막이 붙은 짧은 영상 클립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 요양원에 버린 식당 사장 같은 자극적인 문구가 클립마다 박혀 있었습니다. 식당 전화기에는 예약을 취소하는 전화가 쉴 새 없이 걸려왔어요. 이수경이 한 통 한 통 받으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손님, 정말 죄송합니다. 사실관계는 정확히 다시 안내드리겠습니다. 이수경이 같은 말을 몇 번이고 반복했어요. 밤늦은 시간, 윤희는 어두운 주방에 그대로 앉아 있었습니다. 조리대 위에는 깨진 그릇 조각이 아직 치워지지 않은 채 작은 무더기로 쌓여 있었어요. 이수경이 조심스럽게 주방으로 들어와 윤희 옆에 앉았습니다. 사장님, 강 변호사님께 제가 전화드렸어요. 지금 오시는 중이세요. 이수경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윤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방 창문 너머로 카메라 플래시가 한 번씩 번쩍거렸어요. 윤희는 2손으로 얼굴을 한 번 천천히 쓸어내리고는 다시 조리대 모서리를 단단히 잡았습니다. 자정이 가까운 시간, 강민재가 식당 뒷문을 통해 안으로 들어섰어요. 손에는 노트북 가방과 두툼한 서류철이 들려 있었습니다. 주방 한쪽에 윤희가 앉아 있었어요. 강민재는 가방을 내려놓고 윤희의 맞은편 의자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윤희 씨, 일단 물 한 모금 드시고요. 강민재가 작은 생수병을 윤희 앞으로 밀었어요. 네. 윤희가 짧게 대답하며 병뚜껑을 돌렸습니다. 오늘 가게 CCTV 영상 다 받았습니다. 들어왔던 손님들 진술서도 이 팀장님이 받아두셨고요. 강민재가 서류철을 열며 차분하게 말했어요. 네. 이 2사람 오늘 일만으로도 영업방해랑 모욕, 명예훼손 다 걸립니다. 거기에 어머니 요양원 일까지 묶을 거예요.
존속유기, 사기, 통장이랑 부동산 명에 빼돌린 거 전부요. 강민재가 손가락으로 서류 위 항목들을 짚어가며 설명했습니다. 한꺼번에 가야 한다는 거죠. 윤희가 천천히 고개를 들며 물었어요. 그래야 합니다. 따로따로 가면 저쪽이 합의로 빠질 구멍이 생겨요. 한꺼번에 묶어서 가야 빠져나갈 데가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렇게 가요. 윤희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한 가지 더 부탁드릴 게 있어요. 강민재가 잠시 호흡을 가다듬으며 말을 이었어요. 말씀하세요. 윤희 씨가 어머니랑 통화하셨던 그 녹음 파일이요. 그게 내일 결정적인 카드가 될 겁니다. 오늘 밤 안에 한번 같이 들어보고 어디서 끊어서 틀지 정해두면 좋겠어요. 네. 휴대전화 가져올게요. 윤희가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다음 날 새벽 강민재는 자신의 사무실로 돌아가 경찰서 강력반장에게 따로 통화를 요청했어요. 1시간 가까이 이어진 통화에서 강민재는 그동안 모아두었던 자료를 차례로 설명했습니다. 신우이와 시동생이 어머니 명의로 부동산을 옮긴 등기사본, 그 직후 자신들 앞으로 다시 옮긴 사본, 변리사 사무실 방문 기록, 그리고 어머니가 요양원으로 강제 입소 처리된 서류까지였어요. 반장님, 오늘 점심때쯤 가게 앞으로 다시 올 가능성이 큽니다. 어제 합의금 얘기를 못 받았거든요. 강민재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알겠습니다. 인원 충분히 보내드릴게요. 변호사님은 가게 안쪽에 미리 들어가 계세요. 강력 반장이 짧게 답했습니다. 오후 1시 무렵 셔터를 절반쯤 내린 식당 골목으로 검은 승합차 한 대가 들어섰어요. 차에서 강순옥과 강만수가 내렸고 그 뒤로 우락부락하게 생긴 남자 셋이 따라 내렸습니다. 어제와 다르게 강만수는 검은 가죽 점퍼 안주머니에 두툼한 종이 봉투 같은 것을 넣고 있었어요. 오빠, 오늘은 합의금이라도 받아내야 해. 한 푼이라도. 강순옥이 강만수의 옆구리를 찌르며 속삭였습니다. 어제처럼 멱살부터 잡지 말고 일단 가게 안에 들어가서 얘기를 시작해야지. 사람 많은 데서 얘기해야 저것들이 빨리 돈 꺼내. 강만수가 셔터 쪽을 손가락질하며 대꾸했어요. 남자 셋이 셔터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힘껏 끌어올렸습니다. 드르륵 소리를 내며 셔터가 위로 올라갔어요. 셔터가 다 올라간 그 순간 식당 안쪽에서 사복 차림의 경찰관 여러 명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왔어요. 입구 양옆에서 정복 차림의 경찰들도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강만수의 얼굴이 굳었어요. 강만수 씨, 강순옥 씨, 잠시 같이 가셔야겠습니다. 강력 반장이 두 사람 앞으로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뭐예요? 우리는 식당 손님으로 왔어요. 우리 가족 식당이라니까요. 강순옥이 두 손을 내저으며 외쳤어요. 네, 가족관계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같이 가시면 됩니다. 강력 반장이 차분하게 답했습니다. 데려온 남자 셋도 그 자리에서 함께 제압당했어요. 그 사이 강민재는 식당 안쪽에서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손에는 검은색 외장하드와 두툼한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반장님, 이게 어제 말씀드렸던 자료입니다. 강민재가 외장하드와 봉투를 강력 반장에게 직접 건넸습니다. 이 안에 두 사람 계좌 추적한 내역이랑 등기 이동한 사본, 변리사 사무실 방문 영상까지 다 들어 있어요. 어머니가 요양원 입소 서류에 도장 찍는 장면도 한 컷 있고요. 받았습니다. 강력 반장이 봉투를 부하 직원에게 넘겼어요. 잠깐, 이게 무슨 소리야? 변호사 양반, 우리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강만수가 강민재 쪽으로 고개를 획 돌리며 외쳤습니다. 강민재는 강만수를 잠시 쳐다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두 분이 어머니께 한 일이요. 그동안 다 보고 있었어요. 어제 식당에서 한 일이 처음 한 일이 아니었던 것 뿐이에요. 강민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이 가게 앞 인도에는 어제처럼 카메라를 든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어제 가짜 자막을 붙여 영상을 올렸던 유튜버들도 다시 와 있었습니다. 그들 사이로 윤희가 천천히 걸어 나왔어요. 한 손에는 작은 휴대용 스피커를 들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윤희가 한 발을 앞으로 내디디며 입을 열었어요. 카메라들이 일제히 윤희 쪽으로 돌아갔습니다. 어제 여기서 들으신 얘기 있죠? 제가 시어머니를 산골짜기 요양원에 갖다 버렸다는 얘기요. 한 번만 같이 들어보세요. 누가 정말 어머니를 거기 갖다 버렸는지요. 윤희가 스피커의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수화기 넘어 갈라진 목소리가 골목에 또렷이 퍼져나갔습니다. 예, 나 좀 살려라. 여기가 어디인지도 모르겠어. 산속이야. 산속? 네. 순옥이랑 만수가 그 애들이 나를 여기다 버리고 갔어. 호텔이라더니 요양원이래. 요양원. 네. 내가 무슨 종이에 도장을 막 찍었는데 그게 내 집 명에 바꾸는 거였대. 통장도 다 가져갔어. 다 가져갔어. 녹음은 차분하게 흘러나왔어요. 카메라 뒤에 모여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하나둘 굳어갔습니다. 강순옥이 그 자리에서 발을 굴렀어요. 꺼라고. 아, 그거 다 꾸며낸 거야. 우리 어머니가 치매잖아. 치매. 강순옥이 윤희 쪽으로 달려들려고 했어요. 경찰관이 강순옥의 팔을 다시 잡아 세웠습니다. 두 분 잠깐 가만히 계세요. 차로 모시겠습니다. 경찰관이 차분하게 말했어요. 강만수가 경찰의 손에 이끌려가면서 윤희를 한번 노려봤습니다. 이거 두고 봐. 너 두고 보자. 강만수가 이를 갈며 중얼거렸어요. 윤희는 그 시선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강만수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봤어요. 강만수와 강순옥은 경찰차 뒷자리에 차례로 태워졌습니다. 차 문이 쾅 소리를 내며 닫혔어요. 차가 골목 끝으로 사라지자 윤희는 카메라 앞으로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여러분, 어제 그 영상 올리신 분들 계시면요. 그 영상도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따로 한 분씩 연락드릴 거예요. 잘못된 자막 그대로 두실 건지 정정하실 건지요. 그건 본인이 정하세요. 윤희가 또박또박 말했어요. 카메라 뒤편에 서 있던 유튜버 중 몇 사람이 슬그머니 카메라를 내렸습니다. 그날 저녁 주요 방송국의 뉴스 시간에 강순옥과 강만수의 사건이 단신으로 보도되었어요. 어머니 재산 빼돌리고 며느리 식당에서 행패 부린 남매 구속수사라는 자막이 화면 아래로 흘러갔습니다. 이튿날 종합신문에는 윤희의 가게 이름과 사진이 함께 실린 기사가 큰 박스 형태로 실렸어요. 오정우는 그날 오전부터 자신의 사무실에서 외식업계 지인 변호사 세 사람을 차례로 만났습니다. 어제 가게 앞에서 가짜 자막을 붙인 영상을 올린 유튜버 5사람의 채널 이름과 영상 링크가 한 장의 종이에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 사람들 한 번에 갑니다. 손해배상이랑 모욕, 정보통신망법 위반까지 다요. 오정훈이 종이를 변호사 앞으로 밀었습니다. 명단 받았습니다. 일주일 안에 내용 증명 보내겠습니다. 변호사가 종이를 가방에 넣으며 답했어요. 며칠 사이 식당 앞 골목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가짜 자막 영상을 올렸던 채널들은 잇따라 영상을 내리고 사과문을 띄웠어요. 가게 앞 인도에는 시민들이 보낸 화환이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서윤희 사장님 응원합니다라고 적힌 띠가 화환마다 둘러져 있었어요. 영업이 다시 정상으로 돌아온 첫 점심, 윤희는
흰 조리복을 단정하게 차려입고 주방에 들어섰습니다. 이수경이 옆에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사장님, 오늘 예약 다 찼어요. 평소보다 더 많아요. 이수경이 예약 명단을 펼쳐 보이며 알렸습니다. 고마워요. 천천히 하자고요. 한 상 한 상 똑같이요. 윤희가 칼을 잡으며 답했어요. 가게 입구 화분 옆에서는 늙은 개가 햇볕을 받으며 천천히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챕터 8 허문 자리, 세운 자리. 재판은 여러 달 동안 이어졌어요. 강순옥과 강만수에게는 어머니에 대한 존속유기, 그리고 위임장을 위조해 부동산과 통장을 빼돌린 사기, 식당에서 벌인 특수 영업방해까지 3가지 죄목이 모두 인정되었습니다. 판사가 선고문을 읽어 내려가는 동안 강순옥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린 채 어깨를 떨었어요. 강만수는 입을 다물고 천장만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피고인 강순옥, 강만수에게 각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또렷이 울렸어요. 방청석에는 윤희와 강민재가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윤희는 무릎 위에 두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단상을 바라봤어요. 강민재가 윤희 쪽으로 작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끝났습니다. 강민재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네. 윤희가 짧게 답했습니다. 남매가 어머니의 명의로 빼돌렸던 부동산과 예금은 그 사이 법원의 결정으로 모두 압류되었어요. 그 자금은 윤희가 입은 영업 손실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금으로 차례차례 옮겨졌습니다. 두 사람의 채권자들도 한꺼번에 몰려와 남은 자산을 두고 다투었어요. 시댁 식구들이 차지하고 있던 시댁본가 건물도 결국 채무 변제를 위해 법원 경매 매물로 나오게 되었습니다. 소식을 들은 윤희는 그날 저녁 강민재에게 짧은 전화를 걸었어요. 강 변호사님. 네. 윤희 씨, 그 본가 건물이요. 제가 가지고 싶어요. 윤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한번 알아봐 드릴게요. 다음 주에 1차 입찰 들어가요. 강민재가 답했습니다. 한 번에 가져오고 싶어요. 유찰 없이요. 다른 사람한테 안 넘어가게요. 알겠습니다. 제가 입찰가 정리해서 보내드릴게요. 경매 당일 윤희는 식당의 작은 사무실에서 노트북 화면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강민재가 대리로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입찰가는 시세보다 한참 높았어요. 다른 응찰자들이 모두 손을 내렸습니다. 한 번에 낙찰이 떨어졌어요. 낙찰 통보를 받은 윤희는 노트북 화면을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사무실 한쪽에 누워있던 늙은 개가 윤희를 올려다봤어요. 오늘 너희 옛날 집으로 가자. 윤희가 개의 등을 한번 쓸며 말했습니다. 며칠 뒤 오전 윤희는 시댁본가 마당에 다시 발을 디뎠어요. 대문은 그대로였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늙은 개가 묶여있던 자리가 여전히 메마른 흙으로 남아 있었어요. 윤희가 그 자리 앞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여기 묶여 있었지. 너. 윤희가 발치의 개에게 작게 말했어요. 개는 마당 흙냄새를 한참 맡다가 윤희의 다리에 등을 비볐습니다. 마당 안쪽 한 발 너머에는 푸른색 작업복 차림의 철거 업체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큰 굴착기 한 대가 대문 옆에 미리 자리를 잡고 있었습니다. 작업 반장이 안전모 끈을 동여매며 윤희 쪽으로 다가왔어요. 사장님, 사진 정리는 어디까지 해두셨습니까? 작업 반장이 물었습니다. 안에 있던 거는 다 처분했어요. 빈집입니다. 시작하세요. 윤희가 또박또박 답했어요. 작업 반장이 작업자들에게 손을 들어 신호를 보냈습니다. 굴착기 시동이 걸리고 굵은 매연 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어요.
굴착기의 긴 팔이 천천히 위로 올라갔습니다. 첫 번째 타격이 본가 안방 쪽 외벽에 떨어졌어요. 벽돌이 무너지며 흙먼지가 뽀얗게 피어올랐습니다. 윤희는 대문 밖 도로 한쪽에 마련된 임시 의자에 앉아 그 광경을 끝까지 지켜봤어요. 강민재가 옆에 와서 함께 자리를 잡았습니다. 오정훈도 작업복 차림으로 늦지 않게 도착했어요. 오 셰프님 오셨어요. 윤희가 자리에서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네. 오늘은 이거 안 보고 갈 수가 없잖아요. 오정훈이 마당 쪽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세 사람은 임시 의자에 나란히 앉아 본가가 한 층씩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함께 봤습니다. 지붕이 내려앉고 안방 천장이 굴착기 발치에 부서졌어요. 부엌이 무너지고 며느리가 5년 동안 매일 새벽 일어나 시어머니의 약을 챙기던 자리도 흙더미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윤희는 그 자리를 끝까지 바라봤어요. 해질 무렵 본가가 있던 자리는 평평한 빈 땅이 되어 있었습니다. 윤희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그 빈 땅을 한 바퀴 천천히 걸었어요. 신발 밑창에 마른 흙이 묻어 올라왔습니다. 이 자리에 큰 가게 하나 올릴 거예요. 우리 본점으로요. 윤희가 강민재와 오정훈을 차례로 보며 말했어요. 규모를 어느 정도로 잡으실 거예요? 오정훈이 물었습니다. 제일 큰 거요. 멀리서 와도 한눈에 보이는 거요. 윤희가 짧게 답했어요. 이듬해 봄 그 자리에는 새로운 건물이 들어섰습니다. 3층짜리 외식타운이었어요. 1층은 한정식 본점, 2층은 직원 교육과 시식 공간, 3층은 윤희가 직접 쓰는 작은 사무실로 꾸며졌습니다. 간판은 처음 가게와 똑같이 단순한 검은 글씨로 윤희 한상이라고 새겨졌어요. 그랜드 오픈 당일 아침 윤희는 단상 앞에 섰습니다. 앞자리에는 강민재와 오정훈, 식당 직원들, 그리고 평소 인연을 맺어온 미식평론가들과 거래처 관계자들이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구청장과 지역 상인회 사람들도 두 줄에 걸쳐 앉아 있었습니다. 윤희는 마이크 앞에 서서 짧게 호흡을 골랐어요. 여러분, 윤희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리가요. 사실 몇 해 전까지 제가 매일 새벽에 눈 떠서 약그릇 들고 들어가던 안방 자리예요. 제가 5년 동안 쓰지도 못한 제 이름을 묻어두고 살았던 자리고요. 윤희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그 집은 이제 없어요. 제 손으로 부쉈고요. 그 자리에 이 가게 올렸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잔잔하게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음식 만들고 사람 만나는 자리로 이 땅을 다시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자주 와주세요. 그게 저한테는 제일 큰 축하예요. 윤희가 마이크를 두 손으로 가볍게 잡으며 말을 마쳤어요. 객석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오정훈도 가장 앞자리에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박수를 쳤습니다. 강민재가 윤희 쪽을 향해 작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같은 시각 지방의 평안 요양원 4인실 한 구석에는 이말자가 멍한 얼굴로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입에는 점심에 나온 죽이 묻은 채로 굳어 있었습니다. 간호조무사가 잠시 들어와 입가를 닦아주고 다시 나갔어요. 이말자는 그 손길에 반응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 자식들의 실형 소식을 전해 들은 뒤로 이말자는 누구의 면회도 받지 않고 누구의 이름도 입에 올리지 않았어요. 방 한 구석에는 자식들이 떠나며 두고 간 낡은 가방 하나가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오픈식이 끝난 그 주말 오후 윤희는 본점 3층의 작은 사무실 옆 베란다에 작은 식탁을 차렸어요. 강민재와 오정훈이 차례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윤희가 그날 새벽부터 직접 준비한 음식이 가지런히 올라가 있었어요.
들깨를 갈아 끓인 맑은 토랑국, 직접 부친 두부 부침, 그리고 잘 익은 동치미가 그릇마다 정갈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차린 거 드세요. 손님으로요. 윤희가 두 사람 앞에 수저를 가지런히 놓으며 말했어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강민재가 수저를 들며 답했습니다. 이 토랑국 한번 먹어보고 가게 차렸으니까 오늘도 그 맛 그대로일 거예요. 오정훈이 빙긋 웃으며 한술 떴어요. 세 사람은 한참 동안 큰 말 없이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베란다 바닥에는 늙은 개가 햇볕을 따라 자리를 옮겨가며 졸고 있었어요. 가끔 한 번씩 꼬리끝을 살랑살랑 흔들었습니다. 내년에는 분점 2개 더 갈 거예요. 강 변호사님, 자리 봐주세요. 윤희가 국그릇을 두 손으로 감싸며 말했어요. 이미 2군데 추리고 있습니다. 강민재가 짧게 답했습니다. 교육과정도 다시 짜야겠네요. 사람 더 뽑아야 하니까. 오정훈이 거들었어요. 윤희는 두 사람의 얼굴을 차례로 보다가 발치에 늙은 개에게 시선을 내렸습니다. 허리를 살짝 굽혀 개의 머리를 한번 길게 쓰다듬었어요. 개가 윤희의 손바닥에 코를 비비며 작게 그르렁거렸습니다. 베란다 너머로 봄볕이 한가득 들어왔어요. 멀리 가게 입구 쪽에서는 손님들이 입장하는 소리가 자잘하게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윤희는 들고 있던 수저를 다시 잡고 따뜻한 토랑국을 한 입 떴어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남편을 떠나보낸 뒤 5년 동안 시어머니 이말자의 휠체어 곁을 지켜온 윤서희가 칠순 여행 당일 현관 밖으로 캐리어를 걷어차이고도 무너지지 않고 마당에 늙은 개 한 마리를 품에 안은 채 단칸방으로 걸어 나가던 그 첫 장면이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짧게 자른 머리, 새로 받은 휴대폰 전화번호, 그리고 식탁 위에 가지런히 올려둔 간병일지 한 묶음으로 윤희는 자신의 이름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한 사람의 자기 자리를 되찾는 일이 결코 큰 소리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했어요. 새벽마다 시어머니의 약그릇을 들고 가던 그 안방 자리에 지금은 3층짜리 외식타운 본점이 서 있고 그 단상 위에서 윤희는 떨림 없는 목소리로 자기 이름을 적힌 간판을 가리켰지요. 강민재 변호사와 오정훈 셰프, 그리고 끝까지 발치를 떠나지 않은 늙은 반려견까지. 윤희 곁에 남은 인연들이 그 단단한 자리에 진짜 주춧돌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혹시 지금 누군가의 손에 묶여 자신의 칼자루를 놓고 계신 분이 있다면 윤희가 식탁 위에 가만히 올려두었던 그 간병일지 한 권을 떠올려 보셨으면 합니다. 조용히 정리한 한 묶음의 종이가 때로는 가장 정확한 출발선이 되어준다는 것을 오늘의 이야기가 작게 알려주고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를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